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약자 복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좀 있으신 분들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힘든 분들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양극화. 그래서 그런지 이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양극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가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 보건복지부 정책 나에게 어떤 혜택을,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저부터가 사실은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조규홍 장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자, 장관님, 지난해 2022년 팬데믹 때문에 다른 부처 장관님들도 물론 바빴겠지만 아마 가장 바쁜 장관 1, 2등 가운데 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어느 정도 바쁘셨습니까? 제가 작년 5월 10일에 차관으로 임명을 받아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분들을 예. 이제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약자 복지 정책 수립에 중점을 뒀었고요. 예. 제가 10월 5일 날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부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복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건강보험 개혁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관련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골든 타임 내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보건복지부 차관 취임을 하시고 4개월 후에 이제 장관이 되시고 수장으로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장관님이 이런 얘기하면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장관님은요 천재 내지는 수재세요.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 1차 합격하시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뭘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주로 미팅을 했었던 기억인데 1차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대학교 졸업반 4학년 때 2차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전문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시고 유학을 떠나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그때 유학을 떠나셨습니까?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것은 2001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2001년도요. 예.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1989년에 졸업을 하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군대를 짧게 갔다 오고 또 예. 연수를 마치다 보니까 실근무는 1991년부터
91년부터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되면은 딱 이제 10년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까지 밤낮 없이 그리고 평일하고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많이 소진이 됐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유학 간 2001년은 막 21세기가 이제 시작하던 그런 그렇네요. 이제 해인데, 그때는 좀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예. 공무원 사회도 인터넷 혁명이랄까 뭐 이런 것으로서 근무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제 모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선진국에 가서 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예. 바이오 헬스 분야라든지 네. AI 분야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네요. 일을 하는데 좀 많은 밑거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는 기재부와 청와대에서 예산, 뭐 정책과 관련된 일을 전문가로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뒤에 이제 사진도 있지만 유럽 부흥개발은행 예. 이사 근무 시절입니다. 네. 유럽 부흥개발은행 조금 생소한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저때 어떤 일을 또 예. 하셨는지 좀 설명 유럽 부탁드립니다. 부흥개발은행은 이제 영어로 약자로 EBRD라고 하는데요. 예. 저기는 1990년대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 그때 붕괴되면서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시장 경제로 전환을 그렇겠죠. 해가는데요. 그러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관입니다. 예. 본부는 영국에 있는데요. 저 왼쪽 큰 사진은 그때 런던에 있는 그 그린파크에 가서 찍은 거고요. 예. 오른쪽 윗사진은 제가 EBRD에 첫 근무했을 때, 그리고 바로 밑에 사진은 제가 이제 런던에 이사를 가고 그때 이제 이케아라는 데 가서 가구를 그 쇼핑하다가 예. 배가 고파가지고 예. 간식을 먹을 때 저희 네. 집사람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네. 공무원 생활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도 참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예,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겁니다. 예. 제가 공항 담당 그 사무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한테 주어진 뭐 업무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는 인천국제공항이 막 시작을 해서 첫 이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좀 지난 기간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고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총 사업비를 새로 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를 결정을 하는데 예. 책상에 앉아서 하는데 좀 감도 잘 안 잡히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때는 영종대교라는 게 없을 때 연육교 배 타고 배 타고 직접 들어갔고 이름도 인천국제공항이 아니었고 그때 그냥 단순히 신공항이었는데 신공항. 거기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이 공항에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하면 잘 될까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하면서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 작은 힘이지만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관련 자료 찾아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는 국회 보좌관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도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인천국제공항의 전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지만 예.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담당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꼈고 그다음에 요즘도 이제 인천국제공항 하면은 세계적인 뭐 최고의 공항 중에 그렇죠. 하나지 않습니까? 뭐 효율성이 예. 있어서는 뭐 세계 네. 최고니까요. 그래서 그 공항에 가게 되면 제가
조그마한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거에 자부심도 느끼고 예. 뭐 보람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조 장관님 말씀 딱 들어보면은 만약 그때 예산 확보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 이쪽에서 허브공항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정확한 그런 생각이- 지적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조 장관님이 오늘 프로그램 끝나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십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니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연금 개혁입니다. 현 정부 3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죠.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네. 세계 모든 나라가 연금 개혁을 하면은 국민들의 저항이 사실 일정 부분 있고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언제쯤 발표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이제 완수할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 이제 개혁안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연금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1월 3일 날 아마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고 예.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그런 연금 개혁 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장기 추계가 있습니다. 70년 정도 연금이 지금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렇죠. 이제 추계하는 시산 결과를 2달 빨리 제공했고, 그다음에 국회 논의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그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연금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 계획을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법제화를 위해서 꾸준히 국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예상 기사지만 몇 년도쯤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네. 종종 요새 나오고 있는데 네, 운용을 어떻게 하냐도 참 네.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운용 수익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네. 또 수익률이 안 좋았을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도 예,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네, 사실 그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예. 투자 여건도 안 좋아가지고 운용 실적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게 보면은 국내외 시장을 막론하고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그렇죠. 낮아져서 운영 수익이 나쁠 수밖에 없었는데 국민연금이 세계적으로 큰 연금 기금입니다. 예. 거기 세계적으로 큰 기금이 이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뭐 일본이 있는데 그런 기금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한 편인데 그렇습니까?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예.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인데 예. 그러려면 이제 장기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해외 자산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대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또 운용하는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국민연금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머리를 써서 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을 좀 더 그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네. 장관님께서도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애정은 풍부하고요. 이사장님하고 뭐 머리를 맞대고 예. 그래서 좋은 인재가 아주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해서 우리 운용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 개혁에서 국민의 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네.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텐데 네. 어떤 방법을? 네, 예.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관련 정보하고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 정부의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제도 개선과 재정 추계를 담당하는 재정개선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되는 회의록을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예. 또 저희가 운영하는 전문가 포럼은 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방에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개혁 작업에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건데요. 그 방법으로는 청년, 그 다음에 근로자, 기업, 지역 가입자분들이 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FGI라고 하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또 국회 연금특위와 협력을 해서 나중에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안이 나오면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연금 개혁을 하다 보면 사실 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국민의 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국민의 의견을 좀 잘 수용을 하셔서 네. 반발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네. 복지 사각지대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수원 세모녀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 사각지대를 없앨 묘책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세 가지 주요한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일단 어려운 분들, 저희는 이제 위기 가구라고 하는데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 선정하는 게 하나고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선정된 위기 가구를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복지 수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새로 생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적절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기 가구 정보가 원래는 34종을 입수를 했는데 그걸 확대를 해서 이제 39종을 입수를 하는데 예. 어려운 분들이 끝까지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렇겠죠. 그거와 관련된 일단 정보를 좀 충분히 저희가 입수를 하고요. 2달마다 한 번씩 20만 가구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을 해서 예. 지자체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한 분씩 의료 사회 복지사가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위기 가구에 우편물을 배달하시는 집배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요. 또 현장에서 현장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통반장님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제 지역 사회부장 협의체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모시고 또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또 보건복지부와 장관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뛰고 계신 현장인데 어딜 다녀오셨는지 만나보시죠. 자, 현장 행보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어디죠 지금 장관님?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국경을 입원실 전부 이렇게 다 나오고 약간 지역 편차가 있어 보이네요. 이 닥터일기가 소방회계 차이점은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여러 기관들의 협조로 27년까지 이걸 완공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장관 취임하시고 첫 번째 이제 공식 방문지가 국립중앙의료원. 네. 공공의료,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네. 국립의료원을 첫 번째 방문지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 영상을 보니까 기억이 새롭네요. 그때는 마스크를 다 쓰고 맞습니다. 있었던 건데 제가 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요. 예.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양호하게 코로나19를 좀 겪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끝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을 좀 부탁드리고자 갔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예.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예. 2027년에 서울 중구의 새 부지에 신축 이전을 하고 또 그 옆에는 별도로 중앙 감염병 병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 목적은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아산병원에서 예. 간호사분이 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서 일어난 다른 사건. 병원으로 가셨었죠. 예. 그 일어난 사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 타임 내에 필수 의료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예. 지역 완결적 의료 전달 체계의 완성, 그 다음에 적정한 보상 체계의 구축,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충분한 의료 자원의 확보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일 알맞은 장소다 해가지고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에서 병실이 가장 큰 병원이 현대 아산병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일하는 간호사분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두 분인가 세 분 계셨는데 지방에 계시고 외국에 계시고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사망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기사를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 정원이 좀만 늘어나면은 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매번 정부에서 그런 시도를 조금씩 하다가 의사분들이 굉장히 그냥 반대가 심하셨던 네. 기억이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스팔트에 나와서 어떤 체육관에 모여서 큰 소리를 내는 경우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외에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네. 장관님께서는 네. 의료인들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아니면은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필수 의료 대책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예. 충분한 의료 인력의 공급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의대정원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필수 의료, 그다음에 의료 자원이 약한 빈약한 지방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다른 조건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인프라를 보강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수고하시는 의료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고 음. 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음.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예. 그 의협하고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 현안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해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대 정원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수련을 쌓고 공부를 하고 다시 의료 현장에 오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그렇겠죠.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 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 바로 저희가 정책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바로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예.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요. 예. 그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해결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관님 어떤 현장 다녀오셨는지 만나보시죠. 지금 우리 저희 새 정부에서는 유보 통합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고 다른 어느 정부에서도 추진 못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통합 간담회를 1월 초에 가지셨는데 유부통합 그러면 쉽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네.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0세부터 한 5세까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통합에 또 반대하는 측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양질의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유보 통합에는 솔직히 많은 어려운 걸림돌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추진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교육부하고 복지부 간에 그렇죠. 서로 갈등이 있고 그랬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협력을 해서 유보 통합 추진단은 교육부에 두되 그 단장은 복지부가 맡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물론 작은 출발이지만 앞으로 순조롭게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번 달 말에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께서 처우 개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 그 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은 유보 통합의 로드맵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에 따라 착실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유보 통합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예. 상이한 운영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자격 조건이 좀 다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걸 조정을 또 해야 되고 또 분절된 재원 측면을 또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예. 복지부는 새로 생긴 유보 통합위원회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자문단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가지고 교육부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유보 통합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통합이라는 게 어떤 분야든지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쉽지 이제 않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대어린이 서비스 차원에서 잘 통합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관님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다음 현장 만나보시죠.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취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꿈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네. 보육원에 있는 음, 젊은이들이 사실 자기가 원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분들이 18살이 되면은 이제 그 보육원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나갈 때 500만 원 딱 주고 특별한 더 지원이 없었대요. 그나마 1,000만 원으로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좀 더 지원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장관님. 작년에 정부는 여러 차례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립준비 청년 지원 대책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1,000만 원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 정착금이라고 하는 자립 예. 적창.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 30만 원을 자립수당을 줬는데 대통령님의 뭐 적극적인 관심으로 그걸 이제 10만 원 올려가지고 40. 올해부터는 이제 월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5년까지 5 주고 있습니다. 년까지요? 예. 그리고 또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 외에 중요한 게 의료 지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LH에서 그 자립준비 청년을 청년주택 전용 또 임대주택도 공급을 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일자리도 찾아드리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심리 지원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자립기관의 전문 상담 요원을 대폭 확대를 했고 또 본인 스스로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가 멘토를 할 수 있도록 또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정부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을 해서 음. 그분들이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는 동일 그 출발선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방청객분들께서 오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네. 얼마 전에 건강보험을 지출을 줄인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건강보험을 보장받았던 거를 혜택이 줄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건강보험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설명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개혁은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출을 효율화한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구조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출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 5년간 계획보다 급격히 증가한 급여 지출이 있습니다. MRI 초음파가 그것인데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근데 3년간 급여 지출이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가도 365회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는데 뭐 1,000회 이상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료를 이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있고요. 또 산정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증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본인 부담료를 낮춰주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 산정 특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고요. 또 외국인이 분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좋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또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중장기 대책으로는 저희가 건강보험 구조 개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수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가는 행위별 수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이제 보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희귀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별 수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지불 형태를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의료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병상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전달 체계를 개선을 해서 수도권으로 병상 쏠림을 좀 완화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할 거고요. 또 건강보험 운영 규모 자체가 이제 거의 80조, 조금 있으면 이제 100조가 될 건데 이러한 그 운영 자체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출 효율화 계획은 저희가 2월 중에 확정을 할 겁니다. 작년 말에 이제 공청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대책인 구조개혁은 하반기에 수립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방청객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쪽에서 자, 젊은 청년 좀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복지 성장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재정 전문가시기도 하고 복지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데 복지 그리고 성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생산 인구의 감소 그리고 잠재 성장률의 저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여력은 그렇게 크게 확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되는 요구를 따라다니면서 대응하기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예. 복지 투자를 혁신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이 이제 선순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성장이 복지 분야로 가는 그 채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복지에서 또 다시 성장으로 가는 이제 루트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좀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회 서비스 분야를 확충을 하고 그걸 고도화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일단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여기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젊은 청년들께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복지 투자의 혁신인데요. 저희는 이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복지 제도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빠진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유사 중복 사례는 없는지 또 중요한 게 이제 전달 체계입니다. 전달 체계에서 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그러한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은 복지에서 성장, 성장에서 복지 이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성장 윤석열 정부에서 선순환 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궁금한 국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 그러면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 의무도 곧 해제될까요? 저 진짜 궁금하네요.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마스크는 벗었는데 걸리면 격리가 되는 겁니까? 네, 전문가 분들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 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기간이 7일에서 8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7일 격리 기간을 좀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감염병 동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해외 동향인데요. 그렇죠. 해외 동향은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 상황을 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 말에 WHO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비상 상황을 해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회의가 4월이나 5월 정도에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비상 상황 해제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감염 동향을 보아가면서 저희가 격리 의무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슬기롭게 다 네.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 비대면 진료 때문에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았었는데 코로나가 괜찮아진다면 이제 그 비대면 진료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조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춰지게 되면은 비대면 진료는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는 이 비대면 진료가 의료기관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의료 약자들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지금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1,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추진할 정책이나 좀 힘줘서 추진할 만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정책 언박싱 순서입니다. 자, 올해 보건복지부가 특별하게 추진하는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요. 예. 좀 이름은 어렵습니다. 네. 예.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확대하고 예.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나는 수요를 창출하고 예. 두 번째는 공급을 혁신하며 세 번째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존의 저소득층에게 한정되어 있던 사회 서비스를 중산층까지 확대를 하는 것인데 예. 그렇다고 취약계층에 나가는 그 지원을 줄인다는 의미가 줄이지 아니고요. 않고. 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을 차등화해서 예. 시장을 크게 하면은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 창출의 중요한 부분이 틈새 수요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또 선호하시고요. 또 맞벌이 부부에게는 본인들이 이제 애들 못 보았을 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렇죠. 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틈새 돌봄, 틈새 수요를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분절적이고 단절된 서비스보다는 다양하고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고요. 영세한 공급자들이 많습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을 규모화하고 조직화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공급자를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부 분들은 이거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돈 많은 사람한테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능력 있는 민간의 기술과 창의성을 도입을 해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반 확충은 저희가 R&D 자금도 확충을 하고 또 실제 사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펀드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 이름은 어렵지만 뭐 성장과 복지 선순환되는 데 있어서 큰 일조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장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보건복지부를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부처입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지난해 시작된 약자 복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 외연을 넓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필수 의료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복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한다면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이건 저희가 내세우는 모토인데요. 튼실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고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대담 국민인권 장관이 답하다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풀리셨죠? 궁금증 있으시면은요 저희가 뭐든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요 정책 플랫폼 치시면 재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정책 플랫폼 한번 쳐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장관님 모시고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